자, 시작해 봅시다. 수평의 뱀이 어떻게 날 수 있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선정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너희들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그 선생님 세대하고는 좀 달리 중국에 대한 뭐 반중 감정이라고 하면 반중 감정? 이게 호감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하지만 중국은 어쨌든 우리하고는 체제도 다르고 문화도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나 혹은 뭐 현재 우리가 무역 상대국으로서 1위 국가가 중국이고, 앞으로도 뭐 안보 문제라든지, 뭐 외교 문제라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할 없이, 더할 수 없이 가까운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을 너무 이해를 못하면, 그 단지 싫어하기만 하면, 우리가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든다는 점에서 중국이 사실 좀 우리랑 많이 다른 모습들이 있고 좀 밉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선생님도 느껴.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나는 무조건 싫다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중국 작품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막상 어, 이 작품을 안녕해고 중국과에서 전에 다룬 적이 있어서 선생님도 이 책을 덩달아서 좀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읽기는 쉽지 않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못 구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 책은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해설하는 것들 위주로 듣고, 넘어가면서, 어, 다음 주에 읽을 우리 이 대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슈퉁이라고 하는 중국 현대 소설가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고 슈퉁의 대표작 중에 뱀이 어떻게 날 수 있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의 아주 기괴한 장면이 어떻게 보면 뱀과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칼 구스타프 융의 그 원형이라고 하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안에 담겨 있는 그 뱀의 원형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이 인간의 욕망과 금지되어 있는 어떤 원시적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했었단 말이야.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잘 살아있는 우리 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1930년대에 일제강점기 1930년대 생명파로 분류되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하는 이 서정주라고 하는 거장의 화사라는 작품을 좀 읽어보면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꼭 그 뱀들의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기 전에 화사한 작품을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뭐 쉬운 작품은 아니고요. 화사는 꽃뱀이지. 이 제목 자체가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하잖아. 징그럽지, 그지? 그리고 대체로 뭐 악마를 상징한다든지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었는데 낙원 중심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브가 혹은 하와라고도 하는데 하와를 뱀이 꼬셔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엄청 맛있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 그랬더니 이브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같이 나눠 먹어가지고 이게 원죄, 우리의 오리지널 신, 하나님과 인간이 신과 인간이 가장 그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죄를 지은 게 이 에덴에서의 뱀이 유혹해가지고 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다 없어져서 땅바닥에 기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 물들게 하고 인간을 이렇게 그 악을 저지르게 유혹하는 존재로서 사탄이라든지 뭐 혹은 악마 뭐 이런 이미지로 뱀이라고 하는 심상이 쓰인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그 뭐 비단 기독교 신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제 뱀에 대한 어떤 이 터부가 이 원형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양 노루의 향낭에서 나오는 아주 매력적인 향기 때문에 사양 노루가 다 멸종할 정도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 사양이라고 하는 머스크 향을 이렇게 화학 그 실험을 이렇게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사양 노루가 필요는 없지 요즘은. 사향과 박하의 뒤안길이다. 후각적 심상인데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신비한 느낌이 나는 향기에 그런데 앞길이 아니라 뒷길이래. 뭐래? 아름다운 뱀. 역설적이지. 꽃뱀이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아름다운데 한편은 너무 끔찍해.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어리냐. 뱀에 대한 인간의 타도. 그런데 어때? 한편으로는 아름다워. 꽃 댄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뱀이 이불을 꼬여내던 달변, 아주 말을 잘 하던 그 달변의 혓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나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푸른 하늘은 이상을 상징하고 어떤 뭐 희망을 상징하고 그리고 숭고한 것, 신성한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푸른 하늘이잖아. 그런데 물어뜯어라. 원통이 물어뜯어. 왜? 그런 신성함이 뱀을 저주해서 뱀은 평생에 이렇게 징그러운 몸뚱이로 땅바닥에 기는 형태가 됐다는 신화잖아.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사향 방초의 길. 방초는 향기로운 풀의 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뭐야? 아담. 아내는 이브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뱀이 꽃뱀인데 아름다워. 유혹이지. 뱀은 어때? 징그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질을 하지. 돌로 공격을 하면서 어때? 따라간다는 거야. 이게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행동들,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거지. 우리는 싫은 것은 어떻게 해?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그런데 저거는 징그러워. 그러면서 이렇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공격하면서 동시에 어때? 따라간다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하면 따라가는 이상한 행동. 왜? 꽃뱀은 뱀은 어때? 원시적인
쾌락이라든지 원시적인 욕망이라든지 인간의 생명력, 꿈틀거리는 어떤 에로스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미워한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지.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보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공격하면서 그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 뭔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바늘을 꼬여 두를까 보다 꽃대님보다도 아름다운 빛. 클레오파트라의 피먹은 양.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실패하자 코브라 도구로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또 뱀과 관련된 아주 어, 그런 역사지요.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스며라 배양. 뱀이 스미길 바래. 어디에? 우리 순이는 20살, 21 섹시. 고양이 같은 고운 입술에 순이의 그 아름다운 20살 먹은 건강하고 생명력을 갖춘 아름다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순이한테 뭐가 스며쓰면 좋겠다는 거야? 뱀이 스며쓰면 좋겠다. 원시적 생명력과 섹시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관능적인 그런 매혹적인 유혹이 우리 순이한테 스며들어라라고 하는 기원이지. 서정주라는 우리 문단의 가장 중요한 시인 중에 한 명인데 그 시인이 이 화사집이라고 하는 1930년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시집으로 등단을 했는데 그 등단한 작품이 이 화사집의 표제시인 화사입니다. 음, 읽을수록 이 원시적인 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욕망, 우리는 이 육체적이고 생명의 이 관능적인 이 섹시함에 대해서 아주 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징그럽다고 꺼리는 그런 감정을 뱀이라고 하는 이 원형적 상징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아주 관능적이고 인간의 본질을 잘 파악한 시라고 생각이 드는 시입니다. 이 뱀이 왜 어떻게 뱀이 날 수 있지에서 뱀도 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뱀도 이런 거지. 뱀이 갑자기 수천 마리가 어떤 도시의 화물열차에서 상자가 그 뒤집혔는지 튀어나와가지고 온 도시가 뱀 구더기가 돼서 여기저기에서 욕실에서도 뱀이 나오고 저기서도 뱀이 나와서 사방천지에 뱀이 있어 사람들은 또 뱀을 막 때려 죽이고 있고 자식들한테 뱀을 때려잡게 하고 이 엉망진창인 뱀 난리가 났는데 그 뱀난리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실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소설에서 뱀은 무슨 의미지? 처음부터 끝까지 뱀이 계속 등장하는데 도대체 뱀은 무슨 의미지? 알 수 없는 이 뱀의 상징성들을 찾기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생각한 이 소설에서의 뱀은 서정주의 화사에서 얘기하는 이런 매혹적인 원초적 생명력과 하지만 그 원초적 생명력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적 타부.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의 외면, 페르소나는 이런 것들을 타부시하고 금기시하고 꺼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유혹.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수퉁의 뱀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사를 들어가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현재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가지의 중요한 중국의 현대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역사를 좀 관심 있게 본 친구들이나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에서 이 문화대혁명, 그 다음에 중국의 개혁개방 이 두 가지의 굵직한 사건을 역사 사건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뱀이 어떻게 날 수 있지의 뱀이 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 홍위병들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이 그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했는데 얘네는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되면서 대장정이라고 하는 이 장개석 지금의 그 대만 섬으로 도망친 원래 국민당군이 그 전체를 정권을 잡았었는데 장개석이라고 하는 그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던 군벌 뭐 위안스카이 뭐 이런 사람들처럼 군벌이었는데 이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세우면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었던 특히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이 중국 공산당이 어, 중국 전체의 그 국공 내전 그러니까 국민당군과 공산당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백전백패를 하면서 끊임없이 도망친 그 전쟁을 국공 내전이라고 하고 이 공산당에서는 그것을 더 그레이트 마치라고 해서 그 대장정, 커다란 위대한 행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계속 패배해가지고 저기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저쪽 그 위그르 있는 데까지 도망간 사건이야. 그러다가 그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국민당군과 공산군이 이제 내전하지 말고 일단 외적부터 무찌르자라고 하면서 어 결국에는 국공내전에서 그 국민당군이 지금의 대만으로 이렇게 타이완이지 쫓겨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있는 거고 전체 중국은 중공산화된 거지. 이 공산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당시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으로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최신 이데올로기란 말이야. 신상품이야. 그래서 이 거대한 중국에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갖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전에 없이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 정치적 실험을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다들 주목했단 말이야, 전 세계가. 프랑스의 뭐, 우리가 아는 사르트르라든지, 뭐, 까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중국의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다. 이제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사유재산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인류가 저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관찰했는데 우리는 역사가 스포니까 알잖아. 망해버렸잖아. 마오쩌둥이 1960년대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대규모 농장들을 움직이면서 어, 하부 조직에서 이제 생산한 것들을 위에서 다 걷어가지고 다시 식량을 분배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텃밭 가꾸지 말고 모두가 다 인민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밥을 공짜로 줄 테니 집집마다 자기네 집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마치 우리가 점심 급식 먹듯이 다 같이 아침, 점심, 저녁 다 급식으로 먹어라라고 해서 집집마다 이 부엌을 다 없애고 텃밭에서 상추 가꾸다 걸리면은 재판받고 하방이라고 해서 저 시골 농장으로 가가지고 강제 노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어묵한 분위기로 이 식량 생산을 막 강조하던 공산주의 경제를 만들자라고 하던 대약진 운동이 3천만 명이 죽는단 말이야. 아사 굶어 죽어. 우리 서울 경기 인구를 다 합치면은 한 2천만 명 되나?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데 이 대약진 운동으로 이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3천만 명 된다고 하니까 완전한 실패를 한 거지. 왜? 밑에 조직에서 조금씩 자신의 생산량을 부풀려서 보고하니까 위에서는 생산량이 넘쳐나는 줄 알고 이걸 걷어가지고 나눠주려고 봤더니
밑에 단계에서 다 조금씩 조금씩 과장한 거예요. 그러니 계산이 잘못돼서 사회주의 계획적 경제인데 그리고 이 굶어 죽는 상황에 그전까지는 그래도 개인들이 텃밭을 가꾸다든지 개인의 어떤 그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삶들이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 다 금지시켜가지고 집집마다 솥단지를 다 없애버리니 나라가 밥을 못 주니 다 같이 굶어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큰일 났다. 이러다 공산주의 무너지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홍위병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청소년들이야. 너희 같은 10대들.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마오쩌둥의 어록집이야. 마오쩌둥을 신성시하는 공산주의 혁명의 이 우리 영도자, 우리 북한 애들이 지금 김정일 바라보듯이 이걸 들고서 마오쩌둥의 어록집, 요약집을 들고서 이게 마치 무슨 성경책처럼 교조화돼서 무조건 마오쩌둥의 말을 옳고 지금 마오쩌둥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혁명의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모욕 주고 두드러 패고 죽이고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 끌어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팻말 해놓고서 돌 던지고 때려 죽이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반동으로 저 고등학교 선생이 예의 없다고 저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평등한 동지가 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생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두드러 패고 저 사람이 공자 위대하다고 했어요. 두드러 패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폭력적 혁명으로 중국 내부가 전체주의적으로 변하는 그 와중에 마오쩌둥은 조반, 유리 모든 반항이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 이 홍위병들이 어른들 끌어다가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를 들어봐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위 쿠데타처럼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정적들을 다 이런 식으로 숙청해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의 그 어마어마한 실패, 3천만 명이나 굶어 죽은 그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이걸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아는 뭐 덩샤오핑이라든지 이런 실용주의자들이 숙청당하고 이걸 하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이제 사라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중국 소설들, 중국 현대 소설들을 보면 이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 과거에 했던 이 중국다운 전통들은 다 부정하고 오로지 마오쩌둥 중심의 사회주의 이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만 외치는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것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긍정적인 것, 뭐 부정적인 것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쓸어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문화 대혁명입니다. 뭐 프레의 평가는 이제 만민평등, 조직 타파, 공산당이 너무 강력한 조직으로 일반 그 시민들을 부정하고 지들이 이속 챙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위대한 실험이라고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 운동으로 300만 명이 당원이 숙청되었고 공산당이 지들이 죽인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사회는 망해버린 거지. 81년에 중국은 건국 이래 역사적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에서 문화대혁명은 당, 국가, 인민에게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우쳐든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이며 그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마오쩌둥 사후에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물론 지금도 티안문 광장의 베이징의 핵심에는 마오쩌둥의 거대 초상이 있고 그게 중국의 상징인데 어, 문화대혁명은 정말 반지성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지.
사람들을 아직 제대로 된 사고방식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청소년들을 선동해서 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무화시켜버리는 이런 문화 대혁명. 이게 이제 중국인들한테는 이때의 반지성주의, 막 다들 흥분해가지고 평상시에 자신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을 다 반동으로 공산주의의 적으로 비판하고 규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또 제자들이 선생들, 교수들을 끌어다가 두드려 패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게 이 문화대혁명이고 이 문화대혁명 때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 그 앞으로 걸어가라고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오른발을 먼저 띄면 얘는 우파고 좌파의 적이다, 진보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의 적이다라고 해서 처형을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반지성주의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상처를 가진 거지. 그래서 지금의 60대, 중국의 60대들 돈 많이 있는 60대 아줌마들이 이 시대의 홍위병 출신들이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뭐 선생님도 확인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 반지성주의 혁명이었던 문화 대혁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처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고 현대 작가들은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극좌적인 반지성주의적 혁명을 통해서 어떤 모든 숭고한 가치들을 일거에 다 말살시켜버리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상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하는데 이 문화 대혁명의 상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문화 대혁명의 파도를 지나서 그러면 지금의 중국 시진핑이 영도하고 있는 이 중국은 지금의 모습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야, 지금은 누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겠냐, 저 사회를. 돈이 넘쳐나고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뭐든 돈이면 다 되고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 중국이나 명동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관광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든 어디든 중국의 이 차이나 머니가 없으면 돌지 않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세계화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누가 만들어냈냐라고 하면 아까 숙청당했던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 하는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는데 키는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남자인데 이 남자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의 이 반지성주의를 싹 몰아내고 흑묘백묘론, 흑묘, 검은 고양이, 백묘,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쥐만 잘 잡으면. 야, 쥐만 잘 잡는다는 건 뭐야? 이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어떤 이 계획경제의 무능함을 다 드러낸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공산주의 체제로 가든 자본주의 체제로 가든 상관없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땡이다. 덩샤오핑. 이 완전히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180도 반전을 한.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저게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지? 돈이면 다 되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자본주의 극단을 보여주는데 라고 한다면 그게 그런 중국, 자본주의 중국을 만든 결정적인 저 멘트가 흑묘백묘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다. 백성들만 잘 먹여 살리자. 해서 적극적으로 그 국방이나 과학기술이나 이쪽에 투자하면서 정부가 나서 투자하면서
개혁 개방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때는 정말 최하위의 이 몰락한 그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사실은 과거 청나라 때 우리 조선 후기 이 중국 청나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경제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세계 서구 열강들한테 뜯어먹히고 일본한테 털리고 하면서 쪼그라붙었다가 공산화되면서 이렇게 대약진 운동이니 뭐니 이런 실험,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 실험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몰락해버린 나라를 흥묘백묘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덩샤오핑이 지금의 중국의 기반을 닦은 거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억울하지 않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념들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우파 방식이다. 세금 적게 걷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시장에 맡기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 이게 우파의 경제 이론이라면 좌파는 세금을 충분히 걷어가지고 국가가 나서서 필요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시장이 못하는, 시장이 실패한 독과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공재의 과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하자. 그러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다. 반대는 그렇게 세금 많이 걷는데 부자들이 딴 나라로 도망가고 딴 나라로 부가 빠져나가지 우리나라에서 참도 경제활동 하겠다. 인센티브가 없는데.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그러니 경쟁 시켜가지고 1등, 2등 나눠가지고 1등이 다 먹는 게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회가 더 잘 돌아간다. 아니다. 그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 비용이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인간다운 삶이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 싸워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달리해서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뭐 시장경제든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소수 엘리트가 정권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의 방향으로 권력을 분산해서 갈 것인가 정부가 나설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그대로 맡길 것인가 뭐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정치 경제의 이 프레임은 크게 바뀐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실용주의 노선이지 흥묘백묘 우리 공산주의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공산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었지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지금의 G2로 불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지. 그래서 자꾸만 중국이 러시아하고 손잡아가지고 사고 치려고 하는 거고. 대만 그래서 중국의 턱 밑에다 대만 갖다 놓고 대만을 지원해가지고 중국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게 미국의 그 이 신냉전 전략이고 거기에 우리는 중국 편 들어야 되냐, 일본 편 들어야 돼, 중국 편 들어야 되냐, 아니면 미국, 일본 편 들어야 되냐 가지고 자꾸 국내적으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고 이런 것들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현준 교수의 그 이 책에서 건축학 책에서 한번 다뤘던 건물인데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의 본사 건물이지.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건축물. 음. 우리 이 뱀은 어떻게 날 수 있지는 바로 이렇게 갑작스레 어마어마한 그 경제 성장을 해서 G2의 세상이 된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은 엄청 중요한 그 세계의 그 선진국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의 이런 눈부신 발전 아래는 사실은 어두운 면이 있는 거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도 고도 경제 성장을 하지만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잖아. 가진 사람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못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이 양극화의 문제이기도 한데 심지어 우리는 그래서
저출산국가로 전락하는 거지. 미래는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자식 낳아서는 자신의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지, 이성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거대함을 추구하는 중국의 이런 문화들, 이 고도 성장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소설 뱀은 어떻게 날 수 있지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어, 이 열차 기차역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성 안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욕망하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 안에는 우리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커위안이라고 하는 이 사채업자 깡패들이 사무실을 잡고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 그 와중에 괴종식의 커다란 2000년을 알리는 2001년이 뱀의 해여서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를 맞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해 12시가 되면 2000번의 타종을 하는 거대한 괴종식의 건물을 만들고 도시 중심에 사람들이 그 괴종시계를 치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수천 마리의 뱀떼가 뛰쳐나오는, 이게 중국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작가 수퉁의 어떤 상징성이 내포된 그런 작품으로 선생님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읽은 친구들은 이거 왜 이렇게 욕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막 참혹한 인생들이고 어, 이럴까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혼란한 중국의 상황들 속에서 이 하층민들이 얼마나 꿈틀거리면서 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가. 그리고 과거에 아까 문화대혁명을 왜 얘기한 거냐면, 우리는 단지 먹고 산다고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혹은 도덕적 신념 혹은 어떤 그 세계관, 공동체의 세계관이 되게 중요한데,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조리 파괴해서 정말 그 우리가 믿고 따르던 모든 가치 체계가 붕괴된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찾아온 개혁 개방. 야,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는 상관없어. 무조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자. 그래가지고 개혁 개방해가지고 외국 자본들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그 이 도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뭐만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대한 부, 향락, 이 한방 한탕주의, 부정부패. 그러니 이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랑젠처럼 어마어마한 사치를 하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써가지고 결국에는 독촉받아가지고 그 21세기 2000년 기념 거기서 투신자살하면서 나는 죽음으로써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사람. 혹은 남편이 그렇게 사채업자한테 커위안한테 쫓기면서도 그 전 남편이지 렁에는 3천 위안 뭐그 안 주겠다고 버티고, 이런 완전한 물질 만능주의 세상. 거기에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그 어떤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익명성으로 나온 금발의 소녀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 사람들로부터 몸 파는 여자라는 오해도 받고, 이 여자는 성형수술,
장만옥이라고 하는 장만위라고 하는 미녀와 닮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CF 영화 감독의 말에 취해가지고 장만옥과 더 닮으려고 하는 성형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코가 이렇게 뭉개지고 있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몰락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채업자들 아름다운 성이 가가지고 어 희롱당하는. 그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이 중첩해서 이 뭐 여관 뭐 그다음에 개종시계 그다음에 기차역 아름다운 섬 이 몇몇의 상징적인 건물들 중심으로 이 도시에 사는 이 하층민들의 삶들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숭고한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에 무슨 위대한 도덕이나 위대한 가치나 아름다운 예술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소설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일부 조금씩 조금씩 커유안이 이 소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과 연정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렁앤이 그 금발소녀로부터 모자를 그 가짜 짝퉁 모자인 줄 알면서도 흔쾌히 받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마스크로 이렇게 그 망가진 코를 덮어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중심 인물인 커리안이 결국에는 자신의 허세 때문에 자신의 친구 어릴 적 친구한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고 허풍을 쳤다가 결국에 그것을 어,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모욕하면서 2000년을 앞둔 파티를 앞둔 날 두드려 패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을 해치게 돼서 커이안이 열차를 타고 도피하는데 커이안이 열차를 도피하면서 마지막까지 듣고 싶었던 건 그 2000번을 울린다는 괴종시계였지만 결국에는 기차가 떠나가 버리고 차금이 돼서 안 들리는 것으로 결국엔 새로운 시대를 맞지 못하는 중심 인물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 못 만난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커리안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성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른 그 소녀와 어떤 그런 어 성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도 어 결국에는 이 사회가 이 그 전체 작품을 너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읽을 때는 이런 어떤 절망적인 관점의 중국을 이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슈팅이라고 하는 천재 작가가 이런 식의 상징성들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일단의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뭔가 대중적인 책은 아니어서 어, 해설도 많지 않은 편이고 논문이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논문은 아직 못 찾아봤고 작가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해석하는 이 작품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상징적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이게 뭐 한 1년 전쯤 뉴스인 것 같은데 중국의 후베이성 증저우시에 300억이나 들여가지고 1200톤의 거대한 관우 동상을 세운 거야. 선생님 이거 이 수퉁에 2000년을 맞이하는 거대 괴종시계가 떠올랐어. 단지 크기만 크게 만들고자 하는 이 허영심의 중국. 뭐 크면 장땡.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연간 25억밖에 못 받아 25억 정도밖에 관광 수입을 못 올려서 결국에는 철거비만 300억 뭐 이렇게 들고 철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허망함 같은 거지.
왜 이럴까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문화 대혁명. 물론 이게 뭐 단지 몇몇 사건만으로 이 중국의 이 복잡한 중국의 문제나 어떤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 큰 굵직한 사건인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모든 것을 모든 가치를 말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혁 개방.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거대한 나라가 되기만 하면 부국강병만 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달려온 현재 중국의 되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고 어마어마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고 우주과학에서도 혹은 AI 기술에서도 반도체 기술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성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도 이제 좀 있으면은 중국은 이제 합병을 하려고 드는데 뭐 미국과의 관계나 어떻게 안보 관계여서 알 수 없지만 뭐 정말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나의 중국, 대만을 지금 홍콩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의 중국이 된다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좀 우울한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대만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런 게 이제 중국 기술로 돼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좀 어, 걱정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이지. 음, 이 소설의 중심에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새해 설날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고향 가잖아. 거기를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지금부터 뭐 20 몇 년 전에 2002년 우리 월드컵 하던 그 겨울에 어, 저 인파에 한번 파묻힌 적이 있는데 배낭여행을 어떻게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저기에 파묻혀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 중국 하면 진짜 거대한 인구부터 떠오르지. 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지고 도시에서 고향으로 고향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 대이동. 우리 뭐, 뭐 5천만 남한 사람들이 이동해도 난리가 나는데 중국에 저 16억쯤 되나? 18억 되나? 음. 4억 명이 막 움직인대잖아. 그래서 저 광경을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이 풍경 안에서 이 소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뉴스에 사진 하나 따왔고요. 선생님이 뭐, 패턴을 알겠지만 둘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쓴 서평을 소개하고 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소설의 후반부에 이 렁앤의 이 장면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꼽아봤습니다. 319페이지. 21세기를 맞는 밤에 렁앤은 화장실 안에서 리허설을 했다. 렁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여관에서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전 남편인 렁젠이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렁앤을 괴롭히고 고생시켰는데 그러면서 이 남편이 무능하고 돈도 없고 빚지고 하니까 이혼을 해버렸지. 그런데 렁젠이 이렇게 그 투신 자살을 함으로써 렁앤에 대한 평판이 아주 나빠졌고 그러면서 어떤 뭐 또 이상한 남자하고의 어떤 연정 때문에 완전히 돈만 밝히는 그 몸 파는 여자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렁앤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렁앤은 이 뱀이 온 도시를 가득 채운 이 뱀 난리에 갑자기 아름다운 성에 허씨들이 사업 구상을 막 돌려가지고 뭘 했어? 뱀 요리 전문점을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었잖아. 그리고서 거기서 뱀 쇼도 하고 뭐 뱀 가죽으로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뱀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그 뱀 전문점에 취직해서 뱀 아가씨로 활동하는 뭐 이상한 뭐 진짜 기괴한 내용의 소설이지만
그 중심엔 렁엔의 이런 변신들이 있다는 점. 고정된 캐릭터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점. 이런 것이 선생님이 볼 때는 만약에 선생님 논문을 쓴다면, 이 소설에 대한 논문을 쓴다면,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를 맞는 밤에 렁에는 화장실 안에서 리허설을 했다. 왜? 뱀쇼 해야 돼. 리허설에는 진짜 뱀을 쓸 필요가 없었다. 여자 손님이 들어오다 놀라지 않도록 렁에는 쉬지 않고 그녀의 손을 뱀의 입에 가져가면서 말했다. 놀라지 말아요. 이건 뱀 모양이에요. 지금 연습 중이에요. 10시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로 사람과 뱀이 함께 추는 춤을. 그래서 이 뱀,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천 마리의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자 손님은 모두 렁앤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여자분은 정말 대담하기도 하네. 안 무서워요? 렁앤이 말했다. 뱀이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겁나죠. 이 소설의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뱀이 징그럽지만 사람보다 징그럽지 않고 뱀이 사람을 물고 독하지만 사람이 제일 두렵고 추하고 징그럽고 한 존재다. 렁에는 그녀의 말장난이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곧 제대로 설명했다. 사실 나도 무섭긴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이런 것도 이 수퉁이라는 작가의 이 상징적 기법을 대사에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뱀쇼 이렇게 이것저것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삶을 꾸려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윤리라든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지 않고 살다 보면 어떤 방식, 소망을 쫓으면서 이상을 쫓으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지. 대표적으로 끊임없이 사라지는 대로 변신하면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겠다고 하는 인물이 저 렁앤이란 인물인데 그렇게 되면 저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저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째 나도 무섭고 뱀 징그럽지만 어때? 나의 삶의 방편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 렁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 멋진 괴종시계 위에서 무슨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뛰어 내렸는데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멋진 삶은 그런 거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돈 많이 빚졌는데 네가 계속 내한테 돈을 요구하면 나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냐. 정정당당하게 내 목숨으로 갚겠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도시의 중심부인 2000년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알리기 위한 그 괴종식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활강해서 자살해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렁인과 렁젠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추구하는 바가 양극단이라는 점을 통해서 이런 대비 콘트라스트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은 목숨보다 더 그 가치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인간과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 변신을 하든 살아남겠다고 하는 심지어 이제 뱀 요리집에서 뱀 쇼를 하면서라도 이 징그러운 뱀과 같이 춤을 추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21세기에 열리는 2001년 0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10시에 시작되는 사람과 뱀의 춤 공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막 괴종시계로 천번을 친다는 괴종시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몰리는데 그녀한테는 그게 전혀 의미 있는 게 아니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려면 어때? 이 뱀쇼, 뱀과 사람의 춤을 잘 해야 된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새천년 뱀의 해를 맞는 도시의 기차형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을 읽고 있자니 2002년 겨울 북경 베이징에서 상해로 가는 베이징 역사에 춘절 연휴에 거대 인파에 묻혔던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이 25살인가? 장교로 임관하기 그 전에 어, 형하고 둘이 배낭여행 갔는데요. 2살 더 위에 형하고. 그때 한 중국 여자아이가 이때만 해도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이어서 엄청 후지고 가난하고 더럽고 이런 나라였어. 거지들도 넘쳐나고. 중국 여자아이가 중국 거지가 아기를 등에 업고 노래를 부르며 다가와 구절이란다. 구걸이지. 구걸을 하면서 구슬픈 곡조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은 중국어니까 선생님 못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게 무슨 마음인 줄은 그냥 알 것도 같았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선생님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까 역사에 이 수많은 인파들에 묻혔던 그 중국 그 여행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때 엄청 이 거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중국에. 근데 어떤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돼 보이나? 그런 애가 이렇게 여자애가 저희 동생처럼 보이는 한두 살 먹은 애를 등에 업고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국어를 하는데 나한테 다가왔는데 정말 뭔쟁이인지 모르지만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래도 돈을 좀 주려고 불쌍하니까 그 노래도 너무 구슬프게 청아하게 불러서 노래값이라도 줘야겠다라고 해서 돈을 끊으려고 하니까 중국 이런 거지한테 누구 하나 돈 주면 그 수많은 거지들이 다 달라붙어서 다 달라고 한다. 그래서 못 줬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오래 두고 읽다가 덮기를 반복한 이 소설을 근 3년 만에 완독했다. 선생님도 고백하자면 이 소설이 너무 난해해서 읽고 멈추고 읽고 멈추다가 너 이거 설명해야 돼서 이번에 진짜 꾹 참고 읽었어. 정확히 이야기하면 앞부분만 여러 차례 읽다가 이번에 끝까지 밀어붙여 완독했다는 편이 옳다. 중국 소설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냥 중국 소설이 좀 낯설고 우리 소설과 좀 이질적인 건 맞아. 중국이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수퉁의 소설, 이 소설, 수퉁의 다른 소설하고도 또 이 소설이 어, 나하고 이렇게 싱크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이 실존주의 작가인 카프카의 성도 사실은 이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상징성이 높은 작품이고 시골 의사도 이거 미친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징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 뱀의 상징성은 뭐고 금발소녀의 상징성은 뭘까? 금발소녀의 성형 부작용으로 코가 무너진다는 건 뭘까? 코는 자존심을 상징하니까 중국이 이, 이 금발의 서구 개혁 개방을 상징하는 우리랑 맞지 않는 이런 중국과 맞지 않은 그 서구의 이런 문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성형이라는 걸 상징하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상징성을 중국의 역사적 상징성을 대입을 하면서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뱀떼가 갑자기 풀려나가가지고 이 혼란에 빠진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소개한 어, 대학생운동 이후에 중국 그 문화대혁명이 아닐까? 홍위병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읽으니까 좀 참을만하고 읽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커이안이 중심 인물이고 또 거짓말이지만 북경에서 왔다는 금발머리의 성형으로 실패한 돈 벌겠다고 온 그 CF 스타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금발소녀 이렇게가 중심 인물이지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 오히려 중심 인물은 렁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뱀이 날 수 있다면 그것은 변신일 텐데 그지? 현실의 바닥을 처절하게 기면서 뱀처럼 렁에는 그래서 렁에는 계속 뱀 옷을 입고 있잖아. 상징성도 있는 거지. 뱀과 동화된 인물. 끊임없이 변신하는 렁에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무기에서 뱀은 천년무금이 이무기로 변신하고 이무기가 용이 돼야 하늘로 승천해서 날 수 있지. 비상할 수 있지. 내가 상상했다. 커이아는 마치 홍콩 느와르 이 암흑 영화에 나온 늙은 건다 같았다. 금발 소녀에 대한 그의 쓸쓸한 연정,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망가진 사람의 눈에 비친 동병상련. 왜? 자기 커리안도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망가진 정신과 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자존심도 버리고 마치 학습이라고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남들 위협하기 위해서 뱀을 망치로 때려잡아서 죽여가지고 날 뱀을 먹는 끔찍한 역할을 해가지고 근근히 자신의 향락적 삶을 사는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허황된 욕망 때문에 망가진 저 소녀에 대한 동병상련이 아니었을까. 현대 중국의 모습에 대한 우화로도 일으킬 수 있는 이 소설은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좀 불쌍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서평을 썼습니다. 뭐 일부는 선생님이 줄거리 그 출판사 서평의 줄거리를 따온 것이니까 전체 줄거리 이런 내용이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소설 읽느라고 여러분 고생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상징적인 작품은 만날 일이 없어. 그래도 좀 평이한 소설들을 만날 거니까 높은 산 하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은 이 경제학 책인데 어, 이제 뭐 문과 학생도 있고 이과 학생도 있지만 결국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면서 성공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알려면 이 경제학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은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게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한 아리송한 그런 그 퍼즐 같은 이야기들 소재들을 통해서 경제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경제학도 알고 보면 되게 그냥 도식이고 막 그래프가 있고 미분적분 할 것 같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들 속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구나. 은근히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책이고 이 책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쭉쭉쭉쭉 읽힐 수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읽는 데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엄청 많이 팔린 책이어서 도서관마다 아마 동네 도서관이나 마을 문고나 다들 있을 거고 그래서 책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니까 2주 동안 이 책을 읽을 겁니다. 일단 다음 그 10월 31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154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얘들아.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